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1,500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양 정상은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장동혁 새 대표는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면서 당내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예정 시간 넘겨서 140분간 진행됐어요. 자, 일단 총평해 주신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래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경제 안보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첫 시험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정말 짧네. 짧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길게 설명하는 거 아니었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예. 강전의 대변인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네, 짧게.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맞춰야 돼, 무조건.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물꼬를 트고 온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다 짧은 평은 높게 평가하셨고요. 자, 회담을 딱 3시간 앞두고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야, 이게 일단 신현영 강전의 대변인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어저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밤 10시쯤에 속보로 뜨면서 와, 새벽 1시 15분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것 자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페이크 뉴스란 얘기, 예. 페이크 뉴스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한 이야기들, 우리 특검이 그러니까 교회와 이렇게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건 또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친위 쿠데타 그 과정에서 특검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친위 쿠데타라는 좀 본인의 생각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그 자리에서의 표현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난번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도 이준석 의원, 나경원 의원 여러분이 여야에서 같이 가셨었는데, 네. 이준석 의원도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중국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특검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게 이제 숙청, 혁명, 우리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는 또 순복음교회 목사, 네. 그다음에
저기 목사들 이제 압수수색한 거, 그다음에 미군 기지 뭐 정보 수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거 뭐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단순히 협상을 앞둔 압박용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이 사실은 압박용으로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된 단적인 예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뭐 언론사에 단독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극우 세력과 미국에 있는 극우 세력이 결탁해서 이재명이 이 대통령께서 그 부정 선거의 그런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고 실제로 반미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앞으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음모설 같이 얘기를 했고 그 세력의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고든창이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 미국의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과 미국의 특히나 이재명 정부와의 뭔가 음해하려는 그런 역할들이 계속 있고 다시 뭔가 트럼프가 역할을 하면 윤석열 어게인 할 수 있다라는 극우주의자들의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이 딱 이렇게 정상회담하기 2시간 반 전에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거에 또 부안내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김문수 후보, 그리고 주진우 의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독재하고 입법 폭주하고 부정선거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까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반미주의자로서의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실패로 끝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 SNS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무색해진 이런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걸 활용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결탁해서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SNS에 이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그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을 할 때 트럼프는 높은 그런 타겟을 가지고선 계속 압력을 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 지렛대로 활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었는데 사실은 어제 밤 11시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저희 여당 민주당 인사들은 가슴이 그냥 정말 불안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자신의 SNS에 올리고 회담장에서 또 비슷한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자, 요 부분만 짧게 이제 우리 여러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신현영 의원님이 한미 극우 세력의 결탁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풀렸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이야기로 보이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대한민국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회담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의제들만 하기에도 시간을 늘려서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지만 결국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의 특검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또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들의 질문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 미국 측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미국 쪽에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 오산에 압수수색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에 본인들은 뭐 법과 원칙에 따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저는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근데 또 회담이 진행되고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전사다.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똑똑하다. 완전히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일까요? 성격이 기분파예요. 그렇기 기분파예요? 때문에 그 네. 회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분을 잘 맞춰주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준비해왔구나.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연설 회장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으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통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 얘기도 했대요. 예. 서로 이렇게 그 위험을 넘겼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 꼭 만나시라. 그리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 만들어서 내가 골프 치고 싶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워딩들이 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수치를 얘기하거나 틀린 걸 얘기했을 때도 절대 반박하지 않고 인내하고 땡큐하고 그러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첫 시험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번 좋아하면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속 조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북한과의 관계는 예, 예. 미국 측에서 먼저 네네네.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페이스메이커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이국가론 이게 두 개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뭐 남측, 뭐 남조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냥 두 개의 나라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예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리재명, 뭐 개꿈 꾸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 뭐 김정은을 만나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꺼낸다는 것은 조금 굴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서 나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 이 이야기는 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워딩들을 준비한 우리 대한민국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 본인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가. 노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실리라든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칭찬 외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 오벌 오피스 그 백악관 내부 이제 새로 장식을 했나 봐요. 그걸 두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한다. 또 다우지수 상승하고 최고치 기록한 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뭐 북한 피스메이커 이것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다. 칭찬 자체는 어쨌든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괜찮은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동의 안 하세요? 아니 그거는 동의하죠. 예, 동의를 예. 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번에 갔을 때는 뭐 고맙다는 말 안 했다가 된통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 4분 사이에 11번 12번 땡큐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코치 받았다라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같은 것들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를 위해서 이름을 새긴 퍼터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북선, 금남 네. 거북선.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선에 옛날부터 강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좀 아쉽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현아 저는 상당히 준비 잘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남북관계 우리가 남북 유화적인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우리가 이 경색 국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남북이 직접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하면 또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잘 되면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막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두 번이나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남한이 패싱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패싱되고 미국과의 관계만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트럼프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을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바로 직전에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의 전략은 상당히 라임을 맞춰가면서까지 준비한 잘된 메시지라고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서럽죠.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가서 계속해서 면박당하고 어떻게 보면 관세로 불이익당하고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자존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라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현실적인 외교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실무회담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차분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합심해서 통상,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 높이 평가하고 있고 큰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류진 회장인가요? 한국경제인협회 여기는 국내 기업들이 1,500달러 대미 투자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합의했던 3,500억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렇죠. 별개이기 때문에 이 1,500달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EU에서의 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이 갔었던 게 농축산물 개방 부분이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쯤에 삼 실장이 미국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언급 안 됐다 그런 거죠? 그게 그렇죠. 뭐 어떻게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도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실무자급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선 제가 아까 초반에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지점이거든요. 이번에 그 회담의 결과는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 대미 투자 뭐 늘어났다면 늘어난 대미 투자 신현영 의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합의에 이르고 이게 별탈 없이 정상회담이 끝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3,500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원자력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고 조선 분야에서 또 1,500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지금 국내 기업들이 우리가 얼마 하겠소 이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된 내용 그리고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논의가 됐고 아직까지 미정인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 비공개 회담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지금 워딩이 나온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실제로 이 공동선언문이나 문서로 사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어떻게 가변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다. 그런 면에서는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대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조선업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공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공개된 회담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네. 이제 몇 명 풀 기자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 딱 질문을 받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그 얘기는 지금은 안 하겠다. 우린 친구잖아.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 그러니까요. 이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맞아요. 소유권을 달라?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이거는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대중국 메시지를 한 것이 당전의 아닌가라는 대변인? 예.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 있거든요.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무상. 안 받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소유권을 달라라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본인들이 미군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예 그냥 치외 지역으로 만들어달라라는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군 부대의 그 재배치 관련이라든지 뭐 현대화, 뭐 유연화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단어는 다르지만 이제 대북한이 아니라 대중국으로서 미군이 전략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본인이 방미하는 기간에 딱 맞춰서 중국으로 특사를 보내고 시진핑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시진핑은 만나지 못하고 이제 특사단은 그 서열 3위를 만나서 이제 전달하는 형태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이 결국 뭐 이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겠다라는 것을 기자들 앞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어서 네. 향후에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의 부분들을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신현영 의원님 관측 중에 국방비 방위부 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막 자신의 거래 기술을 확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일본 상황이랑 헷갈린 걸 수도 있다. 일본은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나 이런 워딩에서의 상황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담에서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면은 숫자를 코렉션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나중에 틀린 거 있으면은 사후 조치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방위비의 GDP 대비 비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미국의 그런 군사 무기들 그리고 뭐 보잉, 비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로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후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그림에서 방향성만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터치 안 하는 방식으로의 지금 트럼프가 관심사는 오히려 경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이게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를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고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철강, 알미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오질 못했습니다. 농산물 개방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굴종 외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쪽에 얘기한 거는 입국할 때 그때 의전장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묵은 숙박 장소, 블레어하우스 영빈관에 묵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외교적 홀대다. 그 다음에 뭐 외교 참사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추가 투자, 아까 확실치 않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추가 투자 갖다 바치고
구체적 결과물은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는 트집잡기의 전형인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외교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멘트 하지는 못하겠죠. 송영석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트집 잡은 게 이건 거라고 하면 잘한 게 맞아요. 이번에 외교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미국에 방문한 거는 의전에 대해서는 국빈 방문 있고 그다음에 공식 방문 있고 공식 실무 방문 있고 실무 방문 이렇게 해서 급이 내려가는 건데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의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전장이 나와서 뭐 홀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원칙에 맞는 그런 걸 한 것이고 특히나 왜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못 묵었냐 홀대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기 수리 중이고 숙박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정하는 호텔에서 머무른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외교를 우리 스스로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멘트는 좀 야속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국민의힘이 억지로 끌어내리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전희 대변인 어떻게 근데 평가하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공식 실무 방문으로 갔을 때도 어제처럼 그렇게 초라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는 결국에는 부의전장 한 명이 나온 거거든요. 공군기지로 들어간 것이 군기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령이 나온 것이고 그 정도로 한 것은 참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았을 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았잖아요. 이게 성남공항인지 미국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참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하우스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식 실무회담으로 갔을 때 블레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했었고 또 외신을 보면은 폴란드 대통령이 9월 3일쯤부터 워싱턴을 방문을 할 때 블레하우스에서 지낸다는 이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로 공사 중인 게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좀 조율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리 가고 3실장도 갔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원래는 정상회담 G7 때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미뤄져서 이번에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강경화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우리 대통령이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주재국 재량이기 때문에 한 4주에서 6주 걸리는데 2023년에 조현동 대사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만에 나왔었거든요. 미국이 정말로 양해를 구했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내정자가 미국에 갈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거든요.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홀대받은 것이 저는 맞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든지요. 신현영 의원님. 지금의 트럼프 2기 시대는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정말 어려운 외교의 시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이만큼 했는데 왜 못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외교의 현실을 고려하고 코멘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성락 안보실장 세부적 합의 더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어떤 후속 합의 또 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공동 합의문 없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강전희 말은 대변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를 할 필요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서류로 남길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그 3실장 기자간담회를 보면은 그 수지월스 비서실장이랑 한 라인 구축된 거냐 하니까 약간 머뭇머뭇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우리가 1,500불을 더 투자하는 것 이외에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할 때 물론 우리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좋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앞서 말씀드린 입국 과정 그리고 우리 뭐 아그레망 나오지 않는 이런 과정들 이런 걸 보았을 때는 분명히 뭔가 적신호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 스텝들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은 합의문 없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외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트럼프를 상대하는 지금 외교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명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뭐든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철강, 알루미늄 답변도 제대로 못 받지 않았냐. 농산물 개방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한테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가야지 모든 이슈를 다 아젠다를 올리고서는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걸 다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게 자국의 실용 외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무조건 합의문 쓰자, 우리 공동서명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초보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상회담 마지막 질문할 테니까 이 대답은 두 분 다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도 빼주고 어깨도 이렇게 만지면서 친근함을 드러내고 회담 말미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뭐 치켜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자, 우리 측이 회담 준비를 잘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선물 보따리를 듬뿍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해당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의원님? 우선은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뭔가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석세스인 거, 돌발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것이고 선물에 대한 디테일과 정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또 감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실도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짧게 한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미국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뭐 구체적인 것들을 다른 후보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잘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답변만 국민들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 한 달 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상대방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분이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던 것이 좀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준비가 됐던 것인가? 이번에 미국에 갈 때도 어떤 긴 호흡을 가진 준비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의 만남은 신뢰관계 구축의 시작점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실무회담에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배워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서울 시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정릉램프 공사가 종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계속 밀립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홍은램프까지 정체, 또 홍제램프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연희램프부터 여파받습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은 신내부터 쭉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흐름 더딥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지나는데 1시간가량 걸리고요. 일찍 방향 서부간선 지하도로 통과하는 길 40분가량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용담터널까지,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한 흐름에 밀리고요. 판교 분기점에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중간 방송 나갈 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뭐 그 얘기를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여하튼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50.2% 얻었어요. 2,300표 정도 어떻게 보면 신승입니다. 네. 아주 접전 끝에 김문수 대선 후보를 물리쳤는데 뭐 일종의 이변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자 강전희 대변인 네.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룰 자체가 당원 80%고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당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7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었던 그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당원들께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60%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계로 나왔었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그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최고위원으로 나왔었던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낙선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당원들이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 친한계에게 손을 주지 않으셨는가? 이번 전당대회에 어쨌든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 개혁의 방향성보다도 지금은 하나가 되라. 이걸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친한계에서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 저는 전략을 잘못 짰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이 특검에 그 참고인으로 한번 나갔거든요. 근데 참고인으로 나가면서 당내 내란잔존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저는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결국에는 본인이 출마는 안 했지만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 최악은 피하게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후보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후보라는 것은 보았을 때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간의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김문수와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는 이 당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당원이 되는 것입니까? 당내에서의 갈라치기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는 친한계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장동혁 후보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당원들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에는 그 선명성 경쟁에서 지지자들은 싸워라.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강한 메시지를 내라. 통합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주류가 형성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김문수와 장동혁의 싸움으로 보이긴 했지만 한동훈과 전환길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천하면 누굴 주겠냐라고 했던 질문에서 장동혁 이제는 당대표가 됐는데 한동훈 공천 안 하고 전환길 하겠다. 그리고 전환길의 그런 전환길 뉴스 미디어의 힘을 많이 등에 업고서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런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그런 지지세를 장동혁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탄핵의 찬탄이냐 반탄이냐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여전히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윤 어게인 그러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싸워라 이런 지지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자. 강전의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 네. 다른 목소리를 가진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이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런 것들이 당의 밖에 적의 50명 적보다 안에 한 명이 적이 더 해롭다. 뭐 이러면서 107명이 지금이라도 뭉쳐야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계속 이런 예를 들어서 내부 총질을 할 거면 더 이상 당에 있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잘 당이 굴러갈 수 있는 건지 이 내홍을 거쳐서 이게 당이
정상적으로 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승민 전 대표가 보여줬었던 쓴소리 이런 것들의 수준과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이 후보 시절에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원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예를 없는 들어서 것이죠. 45명 더 나가라 그랬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지금도 장동혁 대표에게 당을 탈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아까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나가라 그러는 거네.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 측의 메시지들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윤리위 혹은 당무감사위에 회부를 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내에서 선을 넘는 부분들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저희 당과 관련이 있는 뭐 장관들이라든지 내일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원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인정을 해주셔도 이러한 말을 썼던 것이 저는 캠페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님께 드릴 테니까 여기 하고 싶은 얘기까지 같이 해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당대표하고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 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뭐 투쟁, 견제가 아니라 끌어내린다는 표현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시절에 그 연설하는 건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연설하잖아요. 그 강성 지지층들을 보는 정치를 하는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좌절스럽다.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면서 사실은 비상계엄의 해제에 찬성 표결을 하면서 나름의 그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의정활동을 행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한동훈의 사무총장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변절해 갖고 이렇게 극우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을 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주변에 있지만 일관성 있는 자기의 그런 가치와 그런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일관성 있게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정치를 연명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정말 철새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후자 쪽의 전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1.5선의 그런 국회의원이 성공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이제는 정말 얼마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대표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서는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만큼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것이냐. 상당히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지지세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면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전환길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이 내뱉었던 그 캠페인 과정에서의 얘기를 어떻게 구현하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정말 깔아앉힐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의 그런 합리적인 보수를 기대했던 정치 지지자들은 많이 절망하고 이탈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전우 대변인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는 말,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당심을 모을 수는 있는데 민심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탄핵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후를 다 합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진 탈당을 시키기 위해서 당에서의 제명이 아니라 그래도 예우를 갖춰주는 상황에서 자진 탈당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또 걱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동혁 당대표가 본인이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도 큰 메시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당원으로 받는다라거나 향후에 어떤 최근에는 저희가 대변인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과 과정에서 논평을 따로 내질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냐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탈당한 분이고 또 입장을 내기도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당 차원에서의 입장들이 나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신임 지도부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열리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언론은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 신현영 의원님이 이거는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16건에 대한 부분들 인제 양평 고속도로 수사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면에서 30일 연장하고 그리고 수사관과 특검도 명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검에서도 그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형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시기가 조만간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 시한이 사실 11월 며칠이거든요. 네. 근데 8월부터 얘기가 나온다. 이건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강전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검을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집약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개정안을 넣어서 연장을 하면은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식의 표현을 쓰자면 특검의 효능감은 이미 국민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이미 구속이 되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향후에 몇 달간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조국 전 대표 내외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특검이 너무 과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기간 안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수사기관 그때 검찰이 될지 경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결국에는 역풍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네, 신현영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워낙에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소되고 재판으로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정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분명히 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의 특검 수사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일 때는 경로도 없었다. 그리고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입장 선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끝까지 수사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관련해 민주당 구치소 CCTV 확보하겠다.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렵다.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기도 한데 자, 요거는 짧게 한마디.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공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것인데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무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국 부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었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용? 실장
실장이요?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진상?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비공개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인권보호수사 규칙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피해자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만 다르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벽에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부분 짚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고정하시고 그 체포에 제대로 그 수능 안 하시는지 부끄러움은 윤석열의 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전 대통령이었고 비상계엄에 초래한 그런 책임과 국민의 사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뻗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씨가 그랬다면서요. 1년 있으면 이재명 체제가 끝난다.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 아닌가. 김건희 씨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옥중 정치 하시는 거 전혀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한 4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대답을 10초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결국에는 디테일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을 하려면 조금 더 법안의 그런 완결성을 더 기해야 된다.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의 그런 권력 분리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고 오히려 더 센 검찰 폐지 관련한 법안을 저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먼저 발의하지 않을까. 조국 대표가 최근에 사면이 되었고 언제까지나 된장찌개만 SNS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10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이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선우는 오늘도 아빠를 부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7월 간암 3기로 투병하던 아빠는 끝내 선우와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엄마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어린 아들을 돌보고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걸 버텨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는 가족에게 큰 빚으로 남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힌 엄만 임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하루하루. 점점 수척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작은 품으로 안아주는 어린 선우. 엄마와 선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50에서 14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린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보가 다시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도심과 해안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전주와 대구, 강릉 24도로 열대야 기준에 못 미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밤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30도로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비가 그치고 서울은 다시 구름 사이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남에는 5mm 안팎,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경북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세기를 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올해 만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더 자주 만날 계기와 친밀감을 느꼈다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추가 농축산물 개방 요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회담이라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철강 관세나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입 대표는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새 길을 내달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역임했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홍현익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한국과 미국 정상 140분, 2시간 2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실 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정상회담 개최되기 전까지 네. 굉장히 그 긴장된 순간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바로 직전에는 뭐 위기 상황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네. 위기 상황까지 벌어지고 했고 그렇죠. 또 하루나 이틀 전에 또 조현 장관이 또 급파돼서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에도 배석 안 하고 미국으로 달려갔는데 루비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과 국무장관 겸 NSC의 그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네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안보실장과 외교장관 겸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외교장관하고 회담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네. 이건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서의 억지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담긴 얘기고 두 번째로 공동 분담을 증대시킨다. 이게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 게 뭐 한국의 비용을 더 많이 내라. 국방비도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더 내라는 얘기고요. 네.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좀 쇠퇴하고 그런데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미 동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네. 제조업을. 네. 그다음에 무역 관계 우리가 일단 조선 같은 것도 떠오르네요. 그죠? 뭐 조선뿐 예. 아니라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철강 관세 50% 매기고 있잖아요. 알루미늄 50%. 투자해라. 예. 투자도 할 뿐 아니라 관세 계속 뭐 유지하겠다는 거죠. 네네.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한다. 이것도 미국이 무역 적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만회하겠다는 얘기여서 이 네 가지가 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얻어올 거는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그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이거 완전히 올 봄에 젤렌스키가 모욕당한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정말 우리 동맹국에 가서 그 백악관에 대통령 직무실에서 이게 좀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마치 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2시간여 동안의 정상회담 동안에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고 아주 스마트하다는 건 아주 좋은 표현이거든요.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몇 년 뒤에는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아주 이재명 대통령에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가진 상당히 잘된 그리고 반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해주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잘 됐다는 평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기 상황, 돌발 상황.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이게 그냥 협상용 압박입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또 회담장에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다라고 했지만 네. 이 아주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유튜브 인플루언서. 네네. 로라 루머라든지 고든 창 같은 사람. 이분들은 생각이 극우인데다가 한국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는데 특히 미국의 백악관 안보실 거기에 NSC의 절반 가량을 로라 루머라고 하는 이 여성 인플루언서의 말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경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극우 세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 의심하신다 이거죠. 예,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응해서 아주 슬기롭게 대응한 것이 결국 판명이 났는데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죠. 네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거의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해외 순방에 같이 동행을 안 했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나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래요? 그 초반까지 있다가 중간에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내부 상황을 챙겨라. 근데 그 전에는 같이 수행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재봉 총리도 했었고요. 그 전에 총리도 했다고 합니다. 박관영 비서실장인가요? 뭐 하여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례가 바뀐 건데 이를테면 지금에는 뭐 총리도 계시니까 굳이 뭐 비서실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건 없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을 미국에 보낸 게 주요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미국의 백악관 그 여성 비서실장 그분의 수지 와일스. 수지 와일스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동양인데다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참모 역할을 해서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도 마음껏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음모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비서실장을 보냈냐? 왜냐하면 이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서실장이 가야 만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물론 그 목적뿐 아니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과 달리 대체로 역대 정상회담들은 미리 현안들이 대부분 다 타결이 되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가지고 대통령끼리 만나서는 덕담도 하고 그 인적인 케미를 이제 강화하는 우정을 강화하고 우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합의 사항을 이거 다 좋은 합의다라고 이제 인준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요번에는 거의 하루 전까지도 뭐가 합의됐다는 게 거의 한 10가지 주제가 나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이 가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서 마지막에 미진한 거를 타결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요해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찰이 있고 또 주한미군의 그 지역을 우리 검찰이 가서 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자세하게 했고 이것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사찰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 내에 있는 한국 공군 레이더 기지를 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할 때 바로 시인하면서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라고 바로 이거를 거기서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요. 그거 외에도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주요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자기가 지난 일기 때도 보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참 좋기를 절실히 바랬는데 두 나라 관계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온 거를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그래서 방문해서 무슨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상당히 우정과 친목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했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트럼프 대통령을 해줬는데 뭘 칭찬해주라고 여러 조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칭찬을 굉장히 세련되게 했다라는 게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 처음 이재명 대통령 가셨는데 일종의 집들이처럼 갔는데 리모델링한 오발 오피스가 굉장히 그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됐다. 근데 그거 완전히 황금빛으로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그 왕실처럼. 그거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시기를 보여주는 듯한 아주 멋진 인테리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죠. 거기다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서 증시가 지금 사상 최저다. 그러니까 경제 통치도 잘한다. 거기다가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또 중동 지역의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칭찬을 다 들은 듯한 그런 상황에서 네. 한반도에서 김정은과도 대화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제 역량으로는 지금 안 되는데 특히 김정은이나 김여정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는 대기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주역을 맡으셔서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 주신다면 네. 저는 대통령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맡기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네. 마라톤에서 이렇게 옆에서 뛰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보조역을 하겠다고 자, 해서. 바로 그 부분이요. 네. 저 원장님.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문재인 전 대통령 운전자론 연상시키면서도 차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운전자로는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 예, 아주 좋을 때고 남북 관계가 일단 아주 좋을 때인데 과거의 기억을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줬지만 이라크도 파병하고 FTA도 체결하고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인정해주고 미국이 원하는 거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북아 중심자론이란 걸 내세웠잖아요. 한국의 동북아 중심자론입니다. 네네. 그거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론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안 도와주는데 과연 운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겸손하게 주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시기를 전 바라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할 계제가 못 됩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쭐해진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추겨서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겨주고 신나서 하게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는 거 이게 바로 실용외교의 정수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용외교를 그 어떤 그 진수를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달라고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간 만남의 무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이제 또 추천이랄까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한 상황에서 과연 북미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란 대로 연내 성사될 수 있을지 더구나 다자회의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에 다자회의의 그 현장으로 온다? 이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다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러시아하고의 동맹이 돈독하고 네. 러시아로부터 물자 지원도 받고 뭐 기술 지원에다 군사 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네. 또 중국도 뭐 북한하고 아주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가 이제는 좀 가능성이 좀 생긴 정도가 아닌가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그리고 명분을 가졌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임장을 써준 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당당한 내가 진짜 주역이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남북 관계에는 전혀 지금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지만 김여정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그 위원장 즉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라고 나도 생각을 한다. 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좋다고 해서 만남에 있어서의 그 화제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비핵화 의제를 네. 꺼내지 않고 김정은을 만난다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대담에서 3단계 비핵화론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3단계 비핵화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질 때 자칫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잊혀지고 북한은 완전히 핵보유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최종 목표로 못 박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3단계론의 마지막 단계로 비핵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생각이지만 김정은이 전혀 응하지 않는 게 이 정상회담이 되면 바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를 얘기하면서 첫 단계로 동결만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준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부담은 줄여줬는데 그게 또 반면에 원장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그 약간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지난 한 5년을 보면요. 5년 동안 그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과의 거래가 거의 끊어지지도 않았고 지금은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고 많은 물자를 받고 있고 김정은은 전혀 지금 부족한 게 없는 상태로 국제 제재라고 하는 게 거의 무용지물처럼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한 5년 지나면 100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두는 거는 우리가 역사의 소명을 소홀히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냥 제재가 하니까 북한은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어렵고 그런데다가 그러면 핵 보유국 사실상 인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지 보세요? 않죠. 인정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핵화가 목표고 핵을 사실상 갖고 있다는 거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해야 그건 인정하는 거고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공인할 수는 없어. 쟤는 저 나쁜 애야. 그거 갖고 있지만 그건 우린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동결을 일단 시키는 거는 우리한테는 진전이고 그다음에 잘 협상을 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 좋은 로드맵을 가지고 군축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핵화를 가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보관은 남북관계도 개선을 하고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설득해서 북한의 대대적인 개발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열려 있는 거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하겠다. 미국이 추진해온 동맹 현대와 공감한다. 자, 양 정상이 이 부분 이제 뜻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에너지와 무기 구매할 거다. 우리 측은 필요한 거니까 구매한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되고 이런 걸 좀 정합해 보면 어쨌든 그 미군의 뭐 재배치 혹은 뭐 감축이랄까 뭐 이런 것들 전략적 유연성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이거는 합의 본 걸로 보이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지만 그건 이제 추후에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뭐 에너지 구매, 무기 구매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한 액수의 그거를 사기로 미국 쪽에 약간 니즈를 맞춰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하세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그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정독하고 그 핵심을 딱 읽고 그걸 역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현안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체로 확고하게 정해서 어떤 거는 선제적으로 양보도 하고 어떤 거는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거의 그거를 다 맞춰서 지켰다는 것이 이제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도 국방비 부분은 우리가 전자권 전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새로운 무기 소요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첨단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수 물자 같은 걸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는 선제적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뭐 압박하고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우리 무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국방비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을 줄여주고요.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는 안 했지만 방위비분 당금 같은 거는 작년 말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됐었던 거고 우리는 인준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양안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한미군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중국하고 거의 준적대 국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안보적으로 이게 아주 나쁜 구도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기내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딱 그 선을 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 얘기를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비록 그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이 같이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게 된다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그전이라도 내가 저 시진핑 주석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반은 유머지만 혹시 대통령께서 원한다면 나랑 같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은 세계 전략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을 중국을 견제하는 전방에 내세우고 자기는 국력을 절약하면서 세계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을 같이 만나자고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시진핑을 만나면 같이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중 관계도 좋게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니 이런 얘기를 꺼낼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가장 극적인 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야당 쪽에서는 대미 투자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결과가 지금 확실치 않다 뭐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경협의 한국경제인협회가 1,500달러 투자를 얘기했는데 이게 기존에 얘기했던 3,500억 달러하고 별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5천억 달러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도 우리 경제 규모이 일본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많은 거 아니냐 했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회담은 성공적이다 이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뭐 외신 평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측이 회담 준비를 잘했다는 이런 측면 뭐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반면에 우크라이나나 그 남아공 정상이 이렇게 그 모욕을 당한 건 미국에 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줄 걸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는 사실 그 특히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진해서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가지고 엄청난 투자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또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더 투자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한 데다가 지난번에 3,5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이게 우리 조선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미국이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조선업을 살리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 2,000억 달러는 사실 그 직접 투자가 아니라 지급 보증이나 대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 가지고 티각티각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얘기도 안 했고 거기에 숨은 그림은 바로 지난달 말에 한미 관세가 타결이 됐을 때 이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할 것인데 그때 개인 기업들의 투자액은 발표할 거를 난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예정된 것이지 이번에 우리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안 낼 거를 내라 그래서 낸 게 아니거든요. 이 기업들도 자기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투자한 거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뭐 경제 통상 분야라든지 군사 안보 분야라든지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유심히 봐야 될까요?
주목해서 뭐 봐야 될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기부여를 해줬는데 어떻게 진전되나 이걸 봐야 되고요. 지금 아직 타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고기하고 쌀 수입 문제. 이거 위성락 안보실장도 세부 논의를 좀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합의문이 문서로 나온 건 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가 우리 자동차의 이익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수출해서. 근데 이게 25% 관세를 매겨가지고 지난달 말에 15%로 내렸는데 말이 내린 거지 아직까지 25% 매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협정에 서명을 해야 15%로 낮아지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관세 협정이 문서화로 완전히 타결이 되느냐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군 기지 평택 기지 그거 아주 좋은데 그냥 주면 안 되냐. 내가 소유하고 싶다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좀 턱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약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모호하게 자기가 계속 압박을 행사할 걸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은 후속 작업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가 30만 명 선을 넘어설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요.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으로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 4천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분만 예정자 수가 28만 3천 명이었으니까 그때보다 2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거로 2년 연속 증가. 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2021년에 30만 5천 명이었다가 2022년, 2023년 모두 줄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난해와 올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주로 30대에서 분만 예정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30에서 34세 분만 예정자가 작년보다 11,000명 증가했고요. 35에서 39세가 8,000명, 그리고 25에서 29세는 7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산모 고령화가 지속되는 추세인데 증가율만 보면 45에서 49세가 32.5%로 가장 높았고요. 35에서 39세, 30에서 34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 출생아는 아니고 분만 예정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 출생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분만 예정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토대로 추산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실제 출생자가 조금 적습니다. 지난해만 비교해 보면요, 분만 예정자가 28만 3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출생아가 23만 8천 명이라서 한 4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출생아도 증가 추세는 맞습니다. 작년 출생아는 2023년보다 8천 명 늘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올해 출생아 수가 분만 예정자 수인 30만 명을 넘게 되면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30만 명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출산율 반전을 직장인이 주도했다고 해요? 예, 직업별로 보면은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출산율 반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 가입자는 0.57명입니다. 정부에서 1가정 양립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있는데 직장인 위주로 혜택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소외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 반대로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1가정 양립 정책과 예산이 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게 주로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이라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낳는 거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것에 따른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그늘까지 그 정책이 행정당국이 좀 챙기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슨 얘기일까요? 오랫동안 노인들의 도심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장기나 바둑 두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장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기와 음주입니다. 음주. 예, 원래 탑골공원 북문 담벼락을 따라서 장기판이 20여 개 정도 놓여 있고. 잠깐, 바둑은요? 바둑판도 같이. 바둑 장기 다 안 된다? 네, 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많이 두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판에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걸고 내기, 장기나 바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음주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밤에는 시비를 붙어서 소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사운드 좀 벌어지고 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달 말에 장기판과 바둑판을 치우는 강수를 뒀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바둑, 장기 등의 오락행위 그리고 흡연, 음주, 가무, 상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보호와 시민안전 확보, 어르신 복지라는 3가지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불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금지령까지 내려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해 탑골공원 북문 근처에서 접수된 112 신고가 모두 1,470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건 정도 신고가 들어간 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763건으로 하루에 2건 정도였는데 3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주민인 70대 고한순 씨는 밤 12시까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앞침마다 술병을 치우는 게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토로를 했고요. 인근에 산다는 20대 이혜지 씨는 탑골공원도 문화재인데 깨진 소주병이 곳곳에 있어서 밤에 지나가는 게 무서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기나 바둑 어르신들의 대표적 소일거리인데 금지령까지 내리는 건 좀 과하다 불만도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니 음주나 뭐 내기 못하게 하고 그냥 이것만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예,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음주를 금지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냥 장기 바둑을 못 두게 하는 게. 예. 70대 이원장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것까지 막나라고 불만을 토로를 했고요. 8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보기 싫으니까 내쫓은 것이라고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변의 거주자들이나 상인들은 좀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장기실을 열었는데요. 아직 이용객 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 외에도 3.1운동 기념관 안에 어르신 복지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즐기는 노인들을 위해서 5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200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경비원도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희상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경비원의 산업재해 승인이 4,984건이었고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2,549건이 돼서 연말에는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은 주로 여름철에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 안에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치워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 상태에서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갑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막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이 막 60, 70 되는 그 경비원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그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면 경비원분들은 뭐 이른바 의뢰 입장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면 주민이 막 부당하게 막 싸납게 나오면 일단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경비원이 노동자 보호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300채 이상 아파트는 경비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호 주체인 경비업체가 경비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예.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에게 그만둬달라고 뭐 종용하는 뭐 그런 경우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300채 미만의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맺을 의무도 없어서 용역 형태로 고용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로자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서 휴일, 야간 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감시나 단속 업무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청소나 시설 관리를 다 일 많이 해요. 예, 같이 하시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적으로 좀 보호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쓰레기 지적이 나옵니다. 분리수거도 다 정리를 하시고 막 그 환경 미화도 하시고 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전국 전체적으로 치면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분들이 되게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통계 같은 거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도급 계약 의무가 없는 300채 미만 아파트 근무 경비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관련 업계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은 이런 산재를 받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의 한 완구업체에서 만든 인형 라부부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팔리고 있어요? 예, 올 상반기 매출이 2조라고 합니다. 이 라부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라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홍콩 출신의 아티스트 카싱렁이 북유럽 엘프 신화 등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요정 캐릭터입니다. 털이 좀 복슬복슬하고요. 토끼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뾰족한 이빨이 특징인데요. 네. 중국 업체 팜마트와 협업을 해서 2019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블랙핑크의 리사 그리고 미국의 가수 리한나, 두아리파, 스포츠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 등 많은 셀럽들이 이 라부부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래요.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라부부는 블라인드 박스 형태로 판매하는데 포장지를 열 때까지 어떤 모델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서 MZ세대의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팜마트 한국 홈페이지가 있어갖고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인형마다 가격이 뭐 적게는 한 2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10만 원대까지 되게 다양했는데 네. 전부 다 솔드아웃 그러니까 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희귀 상품을 대파는 리셀 문화까지 퍼지고 있는데 지난 6월에 베이징에서 경매장에서 사람 크기의 한정판 라부부가 2억 3천만 원 상당의 낙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셀럽 마케팅이라든지 MZ세대 수집 욕구 자극 뭐 이런 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라부부가 1997년 이후 태어난 중국의 Z세대, Z세대죠. Z세대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라부부를 마치 자식처럼 다루면서 생활비 4분의 1까지 쓰는 그 Z세대가 많다라고 그래요.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립스틱 신드롬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립스틱 신드롬. 예, 불안기에 비싼 명품을 사기보다 립스틱처럼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상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게 약간 변형이 돼서 라부부를 꾸미는 일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안기의 대체 소비를 보여준다거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우울감이 높은 중국 청년층과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글로벌 Z세대에게 작은 사치 소비 문화가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모처럼 일선 경찰들에 대한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프로파일러님, 요즘 경찰에 수사 베테랑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찰관들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분 나쁘지 않을걸요. 아, 아마 그래요? 그 현실을 알리고 싶을걸요. 산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산무? 예. 수사가 없고 형사가 없고 과수가 없다. 수사, 형사, 과수. 과학수사. 과학수사.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과학수사 요원들. 아, 과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노땅들은 많은데 네. 신참들이 들어올라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자꾸 지원부서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약간 배우려고 하다가 예. 그냥 이제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경비, 보안, 정보 아니면 지역 경찰 이런 쪽. 왜냐하면 수사는 사실 힘들고 왜 수사 형사 다른 거는 형사는 잠복도 하고 바깥 일도 많이 하는데 3D다. 그렇죠. 근데 네. 수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야 되고 법률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그 이른바 그 민원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조사 그러니까 저기 피해자 다 불러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성과 점수는 낮습니다. 성과 점수가 그러니까 자꾸 낮습니다. 정보 이런 데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에서 예를 들면 경비는 뭐냐면 윗분들 좀 잘해주면 좀 눈에 띄고 예.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데는 뭔가 좀 성과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게 좀 미안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민생 치안에서 진짜 그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문제는 성과 점수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과수는 과학수사 요원들은 물적 증거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한두 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랫동안 숙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화학약품 독합니다. 예. 지문 채취하는 그 화학약품들, 그 다음에 DNA 그 하는 거지만 그 냄새 그 약품들, 그래서 그 아시는 거면 그 온몸 뒤집어 쓰고 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수사가 없고 형사가 없고 과수가 없다. 산무. 특히 젊은 세대 경찰관에게. 그렇죠. 세세가 확 나눠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이런 거 형님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직장들이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예. 자, 이게 경찰관들이 수사 역량이나 뭐 어떤 역량이 개인적인 차이도 또 크겠지만 보통 연차로 따졌을 때 베테랑 하면 보통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2년이 지나야지 신참티를 벗어납니다. 예, 예. 5년 정도 해야지 수사 좀 해봤구나. 10년쯤 하면 리더. 아, 그럼 그걸 이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5년만 지나도 베테랑 정도는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수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도제식으로 해도 아니면 뭐 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라는 게 시스템믹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술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한 뭐 5년 지면 할만하다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2, 3년 차 수사관이 사이버 수사 경제진흥팀의 최고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든 사람이 최고참이 되는 건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현장의 수사선이라든가 사건의 수사선을 모른다는 겁니다. 해도 수사의 사례를 일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5년 되면 이제 피어오른다는 게 참 기자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기자도 제가 이게 쭉 한 30년을 되짚어 보니까 5년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좀 알고 빠릿빠릿하고 체력도 좋고 맞습니다. 의욕도 넘치고 30대 초반이나 여기 거기다 되잖아요. 취재 기법이나 이런 거는 알 거는 다 알아요 이미. 그리고 위도 들이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수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이받아야지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패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40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수사부서 선택하지 않는 경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들고 기본적으로 또 힘들면 성과 점수가 나와서 이게 승진이나 약간 저 보상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상 체계가 부족하고 가장 핵심적인 승진에서 수사부서가 우대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하면 저한테 아마 끝나고 전화가 엄청 올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휘관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수사 전종. 내가 뭐 수사 좀 했다라가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총경 다는 사람 중에 소수만이 경찰 내부에서 저 사람 좀 수사해봤지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대부분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정보, 경비 그런 라인. 왜냐하면 그건 성과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인사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죠. 왜냐하면 수사 20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서장 달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 20년 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냐 대부분.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 그러니까 지구대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경험, 노하우를 과연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나 이건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 권한 강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역할도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안 그래도 그 젊은 인력들이 수사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이게 약간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까지 떠안게 되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군에서 성범죄 사건 다 안아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검경수사점에서 그 사건 다 안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인력이 늘어났냐. 인력이 플러스는 인력은 차치하고라도 그 있는 인력의 질적 향상을 해서 그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학습권을 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정부의 검경수사권을 해서 이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국회의원들입니다. 제가 상당히 비판적인 거는 좋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주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들한테 그럴 만한 능력을 키울 시간과 역량을 못 준 거예요. 빨리 후다닥 해버리는데 사건은 늘어나죠. 그러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오류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피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웬만큼 키워놨던 애들이 문제는 책임을 지어주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밑에 애들이 다시 그걸 찾는데 또 도망가고. 애들이라 하면 경찰관이죠.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경찰관들이 3년 차, 5년 차들이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죠. 그러면 그 후배들이 그걸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힘들어갖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네요.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의 문제네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 그러는데 검찰의 검사 말고도 뭐 검사들이야 뭐 중수청을 가고 뭐 기소청을 가고 뭐 하는데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일부 경찰로도 올 수가 있어요. 8,000명 계십니다. 그런데 그 8,000명 계시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직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 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위로 가겠습니까? 그게 심각히 디테일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7,000명? 8,000명? 8,000명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8,000명.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0명이고 검사들은 2,000 조금 넘습니다. 2,0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네요. 10,000쯤 되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초짜 검사들이 뭘 합니까? 오래된 검찰 수사관 초짜 검사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 아니 그건 본인들이 인정하니까 어디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연차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은 건데 거기에 오랫동안 그 분야에 계셨던 검찰 수사관들은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좀 보거든요. 특수수사 부분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중대범수사청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별도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놔둔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경찰 일선의 사정을 들으니까 흥미롭습니다. 현실이 씁쓸하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가 주로 인력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리고 과연 수사력이 계속 유지되고 더 증강되는 이런 부분도 인력을 위주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떤 기술 혁신 뭐 AI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사력을 좀
차원 다르게 배가시킨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네. 싹 다 공개해서 그것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은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아주 고도의 디테일한 것까지를 학습시킬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어떤 걸 해결하는 데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에 있는 경찰과 검찰의 교육, 재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AI와 네. 지금 재교육 시스템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예.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은 사실 좀 힘들 수 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기술 혁신도 거기에 그 포함이 돼야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따르면 검찰 해체하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 기관이 수사를 맡게 하는데 뭐 제도로만 보면 크게 얘기해서 경찰이 일반 범죄, 중수청 내란 부패 뭐 이렇게 뭐 이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게 또 겹쳐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그래요. 겹쳐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참 난감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법으로 한다 한들 그 안을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을 예산과 흔히 말하는 서로 간에 이제 관례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합의 기구를 둬서 한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제 검찰 해체 뭐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 해체로 이제 경찰의 힘이나 권한 이게 이제 강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경찰 권력, 경찰을 어떤 견제라는 이제 숙제도 또 우리가 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원칙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됩니다. 네. 행정경찰이 그 수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경찰을 통제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위험한 방식이죠. 그럼 수사경찰을 독자적으로 들여야 되냐? 아니죠. 수사경찰은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와 회계에 대한 관리 두 가지 시스템이 미국이 의회가 의회와 어떤 행정부가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더블 체크할 수 있어요. 더블 체크할 수 있으니까. 돈과 조직으로. 그럼 그 전제는 기록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숨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부패에도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 이원화 시켜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 견제하게 하고 회계 감사를 엄격하게 하되 그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디온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